어디서들 오셨나? 배달 오셨나? 고속도로 휴게소에 날 버려두면 내 집 차지하고 파티를 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내 남편 참 순진하고 귀엽네. 15억짜리 이 아파트, 난 정말 이제 안 살아. 너희들이 돌아오기 1시간 전에 이미 출소한 큰형님에게 초저가 전세로 계약해줬거든. 감정의 충돌, 세대 간의 갈등, 흥미진진한 이야기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좋아요, 댓글, 공유, 구독, 알림 설정 종 모양 켜는 거 잊지 마세요.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내 이름은 한수아, 웹툰 작가다. 아니, 그건 내 직업일 뿐이다. 이 집에서 내 이름은 그 여자, 세아가 같은 것들이었다. 내 진짜 이름은 나조차도 거의 잊어가고 있었다. 나는 서울 한복판, 시가 15억짜리 아파트에 산다. 아, 죄송하다. 또 잘못 말했다. 이 아파트는 내가 한 컷 피땀 흘려번 원고료로 결혼 전에 대출 하나 없이 내 돈으로 산 집이다. 하지만 박대성, 내 남편이라는 작자와 그의 가족들이 이 집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이곳은 더 이상 내 집이 아니었다. 그들의 승리를 기념하는 전리품 진열장이었고 나는 거기에 딸려온 가장 값싼 식모였다. 추석 연휴는 내게 단 한 번도 휴일이었던 적이 없다. 연례 최대 규모의 강제 노역일 뿐 온 집안의 전 부치는 기름 쩐내가 진동했고 허리는 끊어질 듯 시큰거리는 비명을 질렀다. 사흘째다. 꼬박밤을 새우다시피 하며 새벽부터 반죽하고 소를 다지고 온갖 빌어먹을 차례 음식들을 부치고 튀겨냈다. 시어머니의 전화는 저승사자의 호출처럼 1시간에 한 번꼴로 울려댔다. 수아야, 송편은 다 만들었니? 우리 집은 대대로 오색으로 빚는 거 알지? 새우튀김은 2kg는 준비해야 한다. 우리 막내 도련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니까? 옆집 김서방네 며느리는 혼자서 20명분을 차렸다더라. 너도 걔한테 지면 안 된다. 진다. 내 인생은 박대성과 결혼한 그날부터 이미 처참하게 져 있었다. 박대성이 퇴근하고 돌아와 현관에서 넥타이를 푸는 한숨소리가 들렸다. 그는 주방에는 단 한 발짝도 들여놓지 않은 채 이탈리아제 수입가죽 소파부리의 신혼을 기념하기 위해 내가 특별히 고른 내 몸을 파묻었다. 그리고는 잔뜩 찡그린 얼굴로 온 집안에 가득한 기름 냄새를 향해 불평을 쏟아냈다. 아, 집골이 이게 뭐야? 무슨 시장 바닥 같잖아. 창문도 안 열고 뭐해? 터져나오려는 분노를 억누르며 주방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기름 연기에 눈이 따가웠다. 나 혼자 우리 집, 당신네 집, 그리고 당신네 친척들 차례 음식까지 다 만드는데 창문 신경 쓸 시간이 있을 것 같아. 우리 엄마도 다 그렇게 사셨어. 요즘 어떤 여자가 안 그래? 유독 너만 유난이야. 그는 가벼운 말 한마디로 내 모든 수고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깎아내렸다. 그는 핸드폰을 들고 친구와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했다. 입가에는 내가 알 수 없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내일 아침 일찍 우리 차 몰고 부산 가자. 그가 갑자기 말했다. 나는 얼어붙었다. 손에 들고 있던 뒤집개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다. 부산이요? 차례는 어떡하고요? 어머님이 우리더러. 아, 음식은 대충 다 준비됐잖아. 그냥 갖다 드리기만 하면 돼. 회사에 급한 출장이 잡혔다고 둘러대면 되지. 나도 오랜만에 바다도 좀 보고 바람 좀 쐬자. 그의 말투에는 반론을 허용하지 않는 명령조가 섞여 있었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한때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다고 믿었던 남자. 그의 눈에는 나에 대한 안쓰러움이라곤 한 점도 없었다. 오직 귀찮음과 당연함만이 가득했다. 내 마음은 얼음물에 담근 돌처럼 조금씩 가라앉았다. 하지만 나는 습관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반항해봤자 넌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니? 넌 단 한 번도 나를 위해준 적이 없어. 너랑 결혼한 내 인생이 재수가 없지 같은 더 격렬한 정신적 폭력만 돌아올 뿐이니까. 그 말들은 무딘 칼날이 되어 매일같이 내 영혼을 난도질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우리는 출발했다. 나는 거의 눈을 감은 채 그에게 끌려 차에 탔다.
밤새 준비한 음식들은 수십 개의 밀폐 용기에 담겨 트렁크를 가득 채웠다. 나는 물 한 모금 마실 새도 없이 이른바 기분 전환 여행에 올랐다. 차는 경부고속도로를 달렸고 창밖의 풍경은 빠르게 뒤로 물러났다. 나는 너무 피곤해서 한마디도 할 수 없었고 그저 잠만 자고 싶었다. 꾸벅꾸벅 졸고 있을 때 차체가 심하게 덜컹거리더니 도로갓길에 서서히 멈춰섰다. 젠장. 뭐야, 갑자기 박대성이 핸들을 세게 내리쳤다. 차 고장 났어요. 나는 불안한 마음에 물었다. 엔진이 과열된 것 같아. 진짜, 하필 이럴 때 그는 짜증스럽게 안전벨트를 풀었다. 바로 앞에 휴게소 있으니까 일단 거기까지만 가볼게. 당신은 내려서 기다려. 내가 견인차 불러서 바로 고칠 수 있는지 알아볼게. 금방 올 테니까 거기서 커피나 한잔하면서 어디 가지 말고 있어. 나는 그를 의심하지 않았다. 여긴 고속도로인데 그가 어디로 도망가기라도 하겠는가. 나는 순순히 핸드백을 들고 내릴 준비를 했다. 지갑이랑 핸드폰은 차에 두고 내려 그가 갑자기 내 손을 눌렀다. 휴게소에 사람 많아서 소매치기 당하면 어떡해? 그냥 커피숍에 얌전히 앉아 있어. 금방 올게. 그 제안은 너무나 합리적이고 나를 걱정해주는 배려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들렸다. 나는 그에게 웃어 보이기까지 하며 말했다. 알았어요. 그럼 빨리 와요. 나는 차에서 내려 인파로 북적이는 휴게소로 들어갔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어묵 국물, 고소한 냄새를 풍기는 통감자 구이, 사방이 연휴를 즐기는 행복한 가족들로 가득했다. 나는 창가에 자리를 잡고 앉아 우리 차인 검은색 현대 세단을 바라보았다. 박대성은 차 안에서 어딘가로 전화를 한 통 하더니 내게 손을 흔들어 보이고는 차를 몰고 사라졌다. 정비소가 바로 근처에 있다고 했다. 나는 기다렸다. 뜨겁던 커피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었다. 1시간이 지났다. 창밖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다. 휴게소의 사람들은 밀물처럼 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불안감이 엄습했다. 왜 아직 돌아오지 않는 거지? 차 수리가 그렇게 오래 걸리나? 1시간을 더 기다렸다. 밤은 완전히 내려앉았고 휴게소의 조명이 켜지며 점점 더 창백해지는 내 얼굴을 비췄다. 핸드폰도 지갑도 없는 나는 세상에 버려진 외로운 유령 같았다. 공중전화 부스로 걸어가 주머니에서 찾아낸 동전 몇 개로 그의 번호를 눌렀다. 연결되지 않는 번호입니다. 1번, 2번, 10번, 수화기 너머에서는 언제나 그 차가운 기계음만 들려왔다. 내 심장은 뚜뚜 하는 신호음이 울릴 때마다 갈기갈기 찢겨나갔다. 끔찍한 생각이 독사처럼 뇌리를 파고들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옆자리에서 셀카를 찍고 있던 여고생에게 휴대폰을 빌렸다. 학생, 미안한데 SNS에 잠깐만 접속해도 될까? 1분이면 돼. 내 폰이 방전돼서. 여학생은 동정 어린 눈빛으로 나를 보며 핸드폰을 건네주었다. 나는 뻣뻣하게 굳은 손가락으로 신우이, 박미진의 이름을 검색했다. 가장 최근 게시물은 1시간 전에 올라온 것이었다. 위치, 김포국제공항. 사진, 박대성,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동생, 시누이. 그들 일가족 7명이 거대한 제주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광고판 앞에서 세상 가장 환하게 웃고 있었다. 박대성은 가장 가운데 서서 한 손으로는 엄마의 어깨를 감싸고 다른 한 손으로는 승리의 V자를 그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제가 되어도 알아볼 수 있는 한 여자가 서 있었다. 그의 첫사랑, 오래전에 연락 끊겼다고 잡아떼던 바로 그 여자가 지금 이 순간 그의 팔짱을 다정하게 끼고 있었다. 사진 아래에 달린 글은 독을 바른 비수처럼 정확하게 내 심장을 꿰뚫었다. 우리 오빠 최고. 깜짝 제주도 가족 여행. 뒤이어 하트와 비행기 이모티콘이 길게 이어졌다. 그 아래에는 시어머니의 댓글이 달려 있었다. 역시 우리 아들이 효자야. 어떤 재수 없는 며느리랑은 다르게.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휴게소의 소음도 차가운 밤바람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내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차는 고장 나지 않았다. 부산에 가는 것도 아니었다. 그는 처음부터 나를 버릴 작정이었던 것이다. 그는 나를 이 앞뒤가 꽉 막힌 고속도로 휴게소에 쓰레기처럼 버려두고 내 카드로 그의 온 가족과 첫사랑의 비행기 표까지 끊어서 제주도로 희희낙낙 떠난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위해 밤새 차례 음식을 준비한 공신인 나는 통보받을 자격조차 없었다. 나는 여학생에게 핸드폰을 돌려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눈물. 아니, 한 방울도 나지 않았다. 극심한 배신 앞에서 슬픔은 사치였다. 남은 것은 오직 검은 불꽃이 타오르는 죽음의 황무지뿐이었다. 나는 왔던 길을 되짚어 걷기 시작했다. 고속도로 갓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서울을 향해. 지나가는 차들의 헤드라이트가 탐조등처럼 나를 비췄다가 어둠 속으로 빠르게 사라졌다. 나는 싸구려 공포영화에나 나올 법한 처량하고 우스꽝스러운 여주인공 같았다. 얼마나 걸었을까? 심야 버스 기사 아저씨가 나를 불쌍히 여겼는지 차에 태워주었다. 나는 맨 뒷자리에 앉아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을 보며 오직 한 가지 생각만 했다. 박대성. 그리고 박대성의 가족들. 내 집이 그렇게 갖고 싶었니? 나만 쫓아내면 그 15억짜리 아파트가 온전히 너희들 것이 될 거라고 생각했니? 그래. 내가 소원대로 해줄게. 아무도 없는 텅 빈 그 호화로운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는 새벽 4시였다. 문을 열고 내가 직접 디자인하고 꾸민 이 집, 구석구석 가정에 대한 내 환상이 깃들어 있던 이 공간을 둘러보았다. 그 이탈리아제 소파, 프랑스제 크리스탈 샹들리에, 내가 가장 아끼던 화가의 한정판 판화. 이제 와보니 모든 것이 거대한 조롱처럼 느껴졌다. 나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서 한 통의 전화를 걸었다. 이 번호는 사업하는 친구에게 우연히 듣고 만약을 위해 휴대폰 암호 메모장에 저장해 둔 것이었다. 정말로 사용하게 될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신호가 3번 울리고 전화가 연결되었다. 사포로 목을 긁는 듯한 낮고 거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셔? 안녕하세요. 마동식 씨를 찾습니다. 은의 목소리는 나 자신도 낯설 만큼 차갑고 냉정했다. 내가 마동식이요. 상대의 말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최근에 지낼 곳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을 절대적으로 안전한 곳이요.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제가 강남에 위치한 펜트하우스 한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180제곱미터 최고급 인테리어에 몸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월세가 상상도 못할 만큼 저렴하다는 겁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낮게 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가씨,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야? 원하는 게 뭔지 까놓고 말해봐. 어둠 속에서 내 입꼬리가 천천히 위로 말려 올라갔다. 제 조건은 간단합니다. 그날 밤 이후 내 인생의 재생 버튼은 빨리 감기로 바뀌었다. 다음 날 아침 영화에나 나올 법한 검은 양복 차림의 남자가 우리 집 문을 두드렸다. 그의 뒤에는 거구의 험상궂은 인상의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그가 바로 마동식이었다. 사채와 불법 채권 추심으로 5년간 옥살이를 하고 막 나왔다는 소문이 파다한 남자였다. 그는 나를 마치 고깃덩어리의 가치를 매기듯 훑어보았다. 집 좋네 후 그는 사방을 둘러보며 짧게 평했다. 나는 군말 없이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둔 서류를 꺼냈다. 전세 계약서입니다. 보증금 5천만 원의 계약 기간은 2년. 이 2년 동안 이 아파트의 합법적인 사용권은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언제든 입주하셔도 좋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시가 15억짜리 아파트의 2년 전세금은 최소 78억은 좋게 넘는다. 그런데 나는 고작 5천만 원을 불렀다. 터무니없어서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다. 마동식은 눈을 가늘게 떴다. 그 흐릿한 눈동자에 약삭빠름과 의심의 빛이 번뜩였다. 아가씨, 대체 뭘 꾸미는 거야? 빙빙 돌리지 말고 똑바로 말해. 나는 그의 시선을 똑바로 마주하며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박대성, 제 남편입니다.
이 아파트는 제 단독 명의로 되어 있고요. 추석 연휴가 끝나는 사흘 뒤쯤 그가 부모, 남동생, 여동생까지 총 7명을 이끌고 여기로 돌아올 겁니다. 이 집이 이제 자기들 집이 되었다고 굳게 믿으면서요. 나는 그가 내 말을 하나하나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잠시 숨을 골랐다. 이 집을 이 가격에 당신에게 임대하는 데는 단 하나의 부대 조건이 있습니다. 나는 집안 가득한 명품 가구와 가전제품, 심지어 내 드레스룸에 걸린 택도 떼지 않은 명품 가방들을 가리켰다. 이 모든 것 전부 이사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조건은 그들이 돌아와 문을 열고 들어서는 바로 그 순간 나는 웃었다. 각성한 이후 처음으로 터져나온 진심 어린 미소였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짓을 하든 부디 절대 사양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마동식은 나를 좋기 10초는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러더니 살이 두둑하게 오른 그의 얼굴에 거대하고 흉포한 미소가 피어났다. 그는 굵은 손을 뻗어 펜을 집어들고 계약서 위에 용이 꿈틀거리는 듯한 필체로 자신의 이름을 휘갈겼다. 한수아 씨, 그는 계약서를 내 쪽으로 밀어주며 흥분과 감탄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내 마음에 쏙 드는 타입이야. 걱정 마쇼. 내가 아주 극진히 대접해 줄 테니. 거래는 성사되었다. 현금 5천만 원이 담긴 거대한 검은색 여행 가방이 내 발치에 묵직하게 놓였다. 나는 더 이상 이 아파트를 돌아보지 않고 내 캐리어를 끌고 망설임 없이 밖으로 나섰다. 갈아입을 옷 몇 벌과 내 그림 도구를 제외한 모든 것을 남겨두었다. 한때 내 보물 1호였던 것들은 이제 보니 실패한 결혼 생활의 부장품에 불과했다. 나는 박대성과 그의 온 가족의 전화번호를 차단했다. 그리고 그 전세금으로 시내 최고급 5성급 호텔,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스위트룸을 잡았다. 푹신한 킹사이즈 침대에 몸을 던지고 가장 비싼 샴페인을 주문했다. 차가운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흐르며 달콤한 복수심을 일깨웠다. 나는 태블릿 PC를 켜서 신우이 박미진의 SNS 계정에 접속했다. 그녀는 여전히 제주도에서의 행복한 시간을 미친 듯이 업데이트하고 있었다. 오빠가 수아 언니 카드로 최고급 오션뷰 스위트룸 예약해줌. 대박. 흑돼지 파티. 형님 잘 먹을게요 한수아. 언니는 못 와서 아쉽겠네. 해변에서 승마. 공주가 된 기분. 우리 대성 오빠가 제일 멋져. 나는 눈이 시리도록 아픈 그 사진들을 내 돈으로 흥청망청하며 온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는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샴페인 잔을 단숨에 비우고 그녀의 계정도 차단해버렸다. 마음껏 즐겨도 나는 화면을 향해 나지막이 속삭였다. 어차피 너희들의 마지막 좋은 날일 테니까. 이후 사흘간 나는 꿈에 그리던 삶을 살았다. 나를 닥달하는 전화도 끝도 없는 집안일도 악독한 시어머니와 무능한 남편도 없었다. 매일 늦잠을 자고 일어나 호텔 레스토랑에서 우아한 아침 식사를 즐겼고 오후에는 갤러리에 가서 전시를 보거나 방에서 새 웹툰의 스토리를 구상했다. 밤에는 장미 꽃잎을 띄운 욕조에 몸을 담그고 와인을 마시며 창밖의 도시 야경을 감상했다. 내 새 웹툰의 주인공은 남편과 시댁에 배신당한 후 냉철하게 완벽한 복수를 계획하는 여자였다. 나는 내 경험, 내 상처, 내 분노, 내 각성을 모두 이야기에 쏟아부었다. 그림판 위를 스치는 내 손끝에서 한때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기억들은 이제 창작의 자양분이 되어 피어났다. 이렇게 강한 힘으로 가득 찬 기분은 처음이었다. 그 사이 나는 대한민국 최고의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모든 소송 서류를 준비했다. 박대성의 외도 증거, 자랑하기 좋아하는 그의 첫사랑이 SNS에 올려준 수많은 커플 사진 덕분이었다. 그가 상습적으로 내게 가한 정신적 학대 녹음 파일, 길년 전부터 몰래 녹음해왔다. 그리고 그와 그의 가족들이 내 신용카드를 도용해 거액을 결제한 내역서까지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나는 기다리고 있었다. 그 화려한 쇼의 개막을. 사흘간의 연휴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 시간을 헤아려 보니 박대성 일행이 슬슬 집으로 돌아올 때가 되었다. 나는 일부러 재단이 잘 된 검은색 원피스로 갈아입고 정교한 화장을 했다.
그리고 호텔방 소파에 앉아 태블릿 PC를 켰다. 이미 특별한 경로를 통해 내 아파트 현관에 설치된 히든캠에 접속해 둔 상태였다. 화면은 아직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나는 위스키 한 잔에 얼음을 채워 넣고 조용히 기다렸다. 오후 3시 15분. 엘리베이터 문이 띵소리와 함께 열리고 박대성과 그의 가족 7명이 내 아파트 현관 앞에 나타났다. 저마다 크고 작은 캐리어를 끌고 손에는 면세점 쇼핑백을 주렁주렁 들고 있었다. 모두의 얼굴에는 개선장군이라도 된 듯한 역겨운 의기양양함이 넘실거렸다.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시어머니가 허리를 두드리며 투덜거렸다. 이 아파트 엘리베이터는 왜 이렇게 느려 터졌어? 엄마, 이제부터 여기가 우리 집인데 언제든 편하게 드나들면 되죠. 박대성이 의기양양하게 말하며 열쇠를 꺼내 문을 열려다가 낡은 열쇠 구멍이 디지털 도어록으로 바뀐 것을 발견했다. 어쭈. 그 여자가 도어록까지 바꿨네? 쓸데없는 짓 하기는 그는 경멸적으로 콧방귀를 뀌었다. 신우이 박미진이 재빨리 아첨하며 다가왔다. 오빠, 비밀번호는 당연히 오빠 생일이겠지. 그 여자가 무슨 창의력이 있겠어? 박대성은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익숙하게 손을 뻗어 비밀번호를 눌렀다. 0815. 내가 그를 사랑해서 특별히 설정해두었던 비밀번호였다. 얼마나 우스운가. 삑삑삑삑, 철컥. 문이 열렸다. 박대성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가장의 위세를 부리며 문을 활짝 열고 안을 향해 소리쳤다. 여보, 우리 왔어. 어서 나와서 맞이해야지. 저녁은 준비됐어? 아버님이랑 어머님 배고프시다잖아. 그의 목소리는 텅 빈 복도의 과시와 시위의 의미를 담아 울려 퍼졌다. 그의 뒤에 선 가족들의 얼굴에는 좋은 구경거리를 기대하는 고소하다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아마 내가 바닥에 엎드려 그들에게 용서를 비는 장면이라도 상상하고 있었겠지? 하지만 예상했던 그림은 나타나지 않았다. 아파트 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다. 박대성의 얼굴에서 미소가 굳었다.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의 몸이 순간 그대로 돌처럼 굳어버렸다. 카메라 화면을 통해 나는 그의 얼굴 표정이 의기양양함에서 의아함으로 그리고 경악으로 마침내 완전한 공백으로 변하는 것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그의 뒤에 있던 가족들도 호기심에 목을 길게 빼고 안을 들여다보다가 하나둘씩 그와 똑같은 표정을 지었다. 현관의 센서 등이 거실의 광경을 환하게 비추었다. 한때 먼지 하나 없이 예술적인 분위기를 풍기던 그 거실은 이제 자욱한 담배 연기로 가득한 지하 도박장처럼 변해 있었다. 수천만 원짜리 이탈리아제 흰색 가죽 소파 위에는 우통을 벗어젖힌 채 온몸에 용과 호랑이 문신을 한 거한 5명이 비스듬히 앉아 있었다. 그들의 발밑, 흰색 대리석 바닥에는 맥주 캔, 치킨뼈, 먹다 남은 짜장면 그릇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공기 중에는 지독한 담배 냄새와 값싼 소주, 땀 냄새가 뒤섞인 역한 냄새가 진동했다. 그리고 거실 정중앙, 내가 아끼던 값비싼 흑단목 찻상 위에는 거대한 접시에 막 썰어낸 생선회가 놓여 있었다. 한 남자, 마동식이 문을 등지고 소파의 상석에 앉아 있었다. 그는 돌아보지도 않은 채 그저 느릿느릿하게 손에 든 서늘한 빛의 사심이 칼로 두툼한 참치 뱃살을 한 점 더 저면했다. 그는 젓가락으로 회 한 점을 집어 간장에 찍은 뒤 입에 넣고 음미하듯 씹었다. 모든 과정이 무서울 정도로 조용했다. 오직 그가 음식을 씹는 소리와 거한들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박대성과 그의 가족들은 마법에 걸린 목각인형처럼 현관에 얼어붙어 들어가지도 물러서지도 못했다. 마침내 마동식은 입안의 음식을 삼켰다. 그는 냅킨으로 입을 닦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시선은 2개의 차가운 송곳처럼 박대성의 얼굴에 박혔다. 그는 문 앞에 선겁에 질린 무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지극히 평범하지만 더 없는 위압감이 서린 목소리로 차갑게 입을 열었다. 어디서들 오셨나?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의 손에 들린 사심이 카리 조명 아래서 섬뜩한 빛을 그었다. 배달 오셨나? 야!
고막을 찢는 듯한 비명은 시어머니에게서 터져나왔다. 그녀는 눈을 뒤집고 다리가 풀리더니 그대로 뒤로 발라당 넘어가 버렸다. 다행히 시아버지가 재빨리 그녀를 부축했지만 그녀의 바짓가랑이 사이로 뜨끈한 액체가 흘러내려 번쩍이는 복도 바닥에 작은 물웅덩이를 만들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오줌을 지리고 만 것이다. 박대성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가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평생을 어머니의 통제와 과보호 속에서 살아온 그가 그녀의 이런 꼴을 본 적이 있었을까? 수치심과 분노가 순간적으로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당신들 뭐야? 왜 여기 있는 거야? 그는 공포에 떨리는 목소리로 마동식을 향해 소리쳤다. 여긴 내 집이야. 주거침 입이라고. 경찰에 신고할 거야. 당장 신고할 거라고. 그는 허둥지둥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떨리는 손가락으로 112를 누르려 했다. 마동식은 그를 보며 거의 동정에 가까운 비웃음을 흘렸다. 그는 제지하지 않고 그저 옆에 놓인 서류 가방에서 느긋하게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신고. 좋지. 그는 그 종이를 탁 소리가 나게 찻상 위에 내던지고는 사심이 칼끝으로 박대성 쪽으로 밀었다. 해봐. 온 김에 경찰 양반들한테 이것 좀 물어보자고. 집주인 한수아 씨가 직접 서명하고 법적 등록까지 마친 이 전세 계약서가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말이야. 박대성의 손가락이 멈췄다. 그의 눈은 계약서에 박힌 검은 글씨와 너무나도 익숙한 한수아라는 서명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 글자들이 마치 인두처럼 그의 눈을 지지는 것 같았다. 말도 안 돼. 그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이건 불가능해. 한수아 그 여자가 어떻게 감히. 왜 감히 못할 거라 생각했나? 마동식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190cm에 가까운 그의 거대한 몸이 산처럼 일어서자 그가 들이운 그림자가 박대성과 그 가족들을 순식간에 집어삼켰다. 그의 뒤에 있던 문신 거한들도 따라 일어나며 우두둑 소리를 내며 손목과 목을 풀었다. 계약서에 따르면 이틀 전부터 이 아파트의 합법적인 거주자는 나, 마동식이다. 그가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서자 박대성과 그의 가족들은 겁먹은 메추라기 떼처럼 일제히 뒷걸음질 쳤다. 그런데 너희들 초대받지도 않은 것들이 함부로 내 집 문을 열고 들어와 시끄럽게 떠들고 내 귀한 손님을. 그는 정신을 차렸지만 여전히 부들부들 떨고 있는 시어머니를 가리켰다. 놀라게 해서 실금까지 하게 만들었지? 자, 이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 오해입니다. 시아버지가 겨우 목소리를 되찾았다. 그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 저희는 이 집이 새가 나간 줄은 몰랐습니다. 당장 나가겠습니다. 당장요. 그는 서둘러 가족들을 이끌고 이 아수라장을 벗어나려 했다. 거기서 마동식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벽처럼 그들을 그 자리에 못 박았다. 가려고 그는 코웃음을 쳤다. 그렇게 쉬울 줄 알고 남의 집에 멋대로 쳐들어와서 우리 식사 시간을 망치고 바닥을 더럽히고 나한테 심각한 정신적 피해까지 입혀놓고 그냥 가시겠다. 20살 남짓한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자란 시동생 박대준이 철없이 대꾸했다. 그럼 어쩌라고요? 우리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의 가장 가까이에 있던 문신 거한이 그의 뒤통수를 세차게 후려쳤다. 짝!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박대준은 앞으로 고꾸라지며 하마터면 바닥에 코를 박을 뻔했다. 어른들이 말씀하시는데 어디서 말대꾸야. 이 새끼가. 거한이 으르렁거렸다. 박대준은 머리를 감싸쥔 채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찍소리도 못했다. 마동식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오줌 자국 앞으로 다가가 발끝으로 툭툭 건드리며 혐오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것 봐, 이제 막 입주한 내 새집을 이게 무슨 꼴로 만들어놨어. 그는 한숨을 쉬며 겁에 질린 7 식구를 훑어보았다. 원래 이런 정신적 피해 보상금으로 나는 보통 몇 천만 원은 받는데 말이야. 보아하니 행색들이 하나같이 거짓골이라 돈도 없을 것 같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난장판이 된 거실을 둘러보았다. 이렇게 하자.
이왕 들어왔으니 나갈 생각은 잠시 접어둬. 마침 청소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잘 됐네. 너희들 여기 남아서 집 안팎을 싹 다 청소해. 내가 만족할 때 그때 내보내주지. 뭐랄까, 노동으로 빚을 갚는다고 생각하면 되겠네. 뭐라고요? 신우이 박미진이 비명을 질렀다. 우리가 청소를 해요. 당신이 뭔데? 우리가 누군지 알아요? 마동식은 천천히 그녀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 눈빛은 마치 죽은 사람을 보는 것 같았다. 내년들이 누군지는 내 알바 아니고 그는 한 글자 한 글자 끊어서 말했다. 지금 너희는 내 집 카페툴 더럽힌 바퀴벌레 새끼들이야. 그리고 난 바퀴벌레를 아주 싫어하지. 그의 뒤에 있던 부하 하나가 날아서 주방에서 걸레와 물통, 세제를 한 무더기 가져와 그들 앞에 세게 던졌다. 시작해 마동식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현관에 있는 저것부터. 명심해, 손으로 직접 닦아. 냄새가 한 점도 안 날 때까지. 그 순간 나는 화면을 통해 박대성의 얼굴에 떠오른 똥 씹은 것보다 더 끔찍한 표정을 똑똑히 보았다.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자존심, 그 우스꽝스러운 남성적 권위가 마동식의 절대적인 폭력과 위압감 앞에서 가루가 되어 흩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렇게 우스꽝스럽고도 끔찍한 가족 대청소가 시작되었다. 한때 나를 하녀처럼 부리며 고압적으로 굴던 시어머니는 이제 걸레 한 장을 들고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자신이 남긴 치욕의 흔적을 덜덜 떨며 닦고 있었다. 그녀는 닦으면서 헛구역질을 해댔고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어 얼굴을 뒤덮었다. 스스로를 강남 사모님이라 칭하던 신우이 박미진은 기름진 소스가 잔뜩 묻은 짜장면 그릇이 산더미처럼 쌓인 싱크대 앞으로 끌려갔다. 곱게 자란 그녀의 손가락이 그런 것을 만져본 적이나 있었을까? 미끈거리는 그릇에 손이 닿자마자 역겨운 비명을 질렀지만 옆에서 감시하던 거한이 눈을 부라리자 비명을 도로 삼키고는 눈물을 머금은 채 비싼 네일아트를 받은 그 손으로 그릇을 하나씩 닦기 시작했다. 평소 하는 일 없이 내게 돈만 뜯어가던 시동생 박대주는 화장실 청소를 맡았다. 문신 거한은 일부러 변기 커버를 들어 올리고 안쪽에 찌든 때를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 그리고 여기, 전부 칫솔로 깨끗하게 닦아. 알았어, 몰랐어. 그리고 내 좋은 남편, 박대성. 그에게 주어진 임무는 거실 전체의 대리석 바닥을 닦는 것이었다.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걸레로 한 뼘 한 뼘 바닥을 닦아야 했다. 그가 잠시라도 허리를 펴려고 하면 소파에 앉아 감독하던 마동식이 그 사심이 칼로 찻상을 가볍게 두드리며 톡톡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마치 저승사자의 부름처럼 울릴 때마다 박대성의 몸을 움찔하게 만들었고 그는 더욱더 필사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들은 마치 거인의 소굴에 잘못 들어온 개미떼처럼 공포의 지배 아래 비굴하고 굴욕적으로 노동했다. 과거 그들이 내게 저질렀던 모든 짓들이 지금 이 순간 더욱 난폭하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그들 자신에게 되돌아가고 있었다. 나는 카메라를 끄고 위스키를 한 잔 더 따랐다. 얼음이 잔에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냈다. 나는 일말의 동정심도 느끼지 못했다. 그저 이 광경이 내가 본 그 어떤 코미디 영화보다도 훨씬 더 흥미진진하다고 생각할 뿐이었다. 연옥에서의 고문은 꼬박 이틀 동안 계속되었다. 이틀 동안 박대성의 가족들은 지옥 같은 나날을 보냈다.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마동식과 그의 부하들이 먹다 남긴 컵라면과 배달 음식이 전부였다. 그들이 잘 수 있는 곳은 차갑고 딱딱한 바닥뿐이었다. 낮에는 무급 청소부, 요리사, 하인이었고 밤에는 거한들이 카드놀이를 하고 술을 마시고 TV를 보는 소음에 시달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시어머니는 꾀병을 부리며 바닥에 누워 끙끙 앓는 신용을 했지만 마동식의 구급차 불러줄까? 온 김에 병원 사람들한테 당신이 여기서 하는 일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주고 라는 말 한마디에 벌떡 일어나야 했다. 박대성 또한 몰래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 도움을 청하려 했지만 핸드폰을 꺼내자마자 눈치 빠른 거한에게 빼앗겨 물이 가득 찬 변기통에 처박혔다.
그들의 정신과 육체는 조금씩 파괴되고 있었다. 한때 그들을 지탱해주던 우스꽝스러운 우월감과 자존심은 이미 오래전에 공포와 피로에 잠식당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들은 서로를 탓하고 원망하기 시작했다. 다 너 때문이야. 박대성. 내가 저 독한 년만 안 데려왔어도 우리가 이 꼴을 당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시어머니는 창문을 닦으며 울부짖었다. 엄마.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야. 결국 엄마 아빠가 그 집 손에 넣으라고 닥달해서 그런 거 아니었어. 박대성도 무너진 듯 소리쳤다. 오빠, 제발 어떻게 좀 해봐. 나 여기서 더는 못 있겠어. 이 사람들은 악마야. 박미진은 울며 애원했다. 그들의 내부는 내게는 너무나도 감미롭게 들렸다. 셋째 날 오전, 나는 때가 무르익었다고 판단했다. 나는 변호사에게서 이혼 합의서와 재산 분할 소송 서류의 최종본을 받았다. 그리고 몸에 딱 맞는 세련된 흰색 정장 투피스로 갈아입고 10cm 높이의 하이힐을 신은 채 마치 전장에 나서는 여왕처럼 나를 질식시켰던 그 집으로 향했다. 나는 비밀번호를 누르지 않고 초인종을 눌렀다. 문을 연 것은 처음 보는 문신 거한이었다. 그는 나를 보더니 잠시 멈칫했다가 이내 깍듯하게 허리를 숙였다. 오셨습니까? 한수아 사모님. 나는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섰다. 거실에서는 박대성 일가가 다 식어버린 컵라면 하나를 두고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초췌한 몰골에 눈은 퀭했고 머리는 기름에 떡져 있었다. 입고 있던 명품 옷들도 더럽고 구겨져 볼품없었다. 내가 나타난 순간 그들 모두의 얼굴에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 떠올랐다. 특히 박대성은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을 탁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뜨렸고 입은 달걀 하나가 들어갈 만큼 크게 벌어졌다. 수아야. 그는 제 눈을 믿을 수 없다는 듯 했다. 나는 그를 무시하고 소파 상석에 앉아있는 마동식에게로 똑바로 걸어갔다. 그는 한가롭게 아침 뉴스를 보고 있었다. 마 사장님, 나는 미소 지으며 입을 열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 가족들이 큰 패는 끼치지 않았는지요. 마동식은 TV를 끄고 따라 웃었다. 무슨 말씀을요? 한수아 씨 이분들. 아주 듀능하시던데요. 제가 처음 왔을 때보다 집을 더 깨끗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분들이 떠난다고 하니 좀 아쉬울 지경입니다. 그 말에 박씨 일가의 안색이 한층 더 하얘졌다. 나는 핸드백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내 찻상 위에 올려놓았다. 약속드렸던 수고비입니다. 변변찮지만 받아주십시오. 제 집을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는 몸을 돌려 마침내 박대성에게 시선을 던졌다. 나는 그의 앞으로 다가가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뭉치를 그의 앞에 놓인 컵라면 그릇 옆에 가볍게 내려놓았다. 박대성 씨, 나는 일부러 가장 서먹하고 정중한 호칭을 사용했다. 이혼 서류입니다. 사인하세요. 그의 멍한 시선이 내 얼굴에서 서류로 옮겨갔다. 이혼이라는 두 글자가 바늘처럼 그를 찔렀다. 너 처음부터 다 계획했던 거야.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계획. 나는 웃었다. 구름처럼 가볍게. 나는 그냥 당신이 나를 고속도로 휴게소에 버려두고 내 돈으로 당신 첫사랑이랑 온 가족을 데리고 제주도에서 흥청망청 놀고 있을 때 문득 몇 가지를 깨달았을 뿐이야. 나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내 그의 앞에 내던졌다. 내 신용카드 명세서였다. 그들이 제주도에서 쓴 모든 비용 소성급 호텔, 고급 레스토랑, 골프장, 명품 매장, 뒷빽빽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총액은 그의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숫자였다. 여기 찍힌 모든 돈과 당신들의 행동으로 인해 내가 입은 정신적 피해 보상금까지 내 변호사가 한 푼도 빠짐없이 청구할 겁니다. 아, 맞다. 당신의 혼인 파탄 유책 증거도 이미 법원에 전부 제출했어요. 법에 따라 당신, 박대성은 알거지가 되어 쫓겨나게 될 겁니다. 나는 그를 내려다보았다. 내 수년간의 청춘을 망가뜨린 이 남자가 지금은 집 잃은 개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꼴을
그렇게 이 집을 갖고 싶어 했잖아. 나는 사방을 둘러보고 다시 그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이제 이 집은 내 것이 아니야. 여기 계신 마동식 사장님 거지? 그렇게 여기서 살고 싶어? 그럼 마 사장님께 빌어봐. 평생 무급 가사 도우미로라도 받아줄 의향이 있는지. 마동식은 기가 막힌 타이밍에 입을 벌려 웃으며 담배에 누렇게 변색된 이를 드러냈다. 그리고는 자기 옆에 빈자리를 툭툭 쳤다. 그 무언의 암시는 명백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털썩 무릎을 꿇으며 내 다리를 붙잡고 울부짖기 시작했다. 수아야,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귀신에 씌었었나 보다. 제발 용서해다요.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이 사람들더러 우리 좀 보내달라고 해줘. 나는 더러운 것이라도 묻은 듯 혐오스럽게 다리를 빼내며 한 걸음 물러섰다.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늦었어. 내 목소리에는 한 톨의 온기도 없었다. 나를 고속도로에 혼자 버려뒀을 때, 내 카드를 긁으며 제주도에서 햇살과 바다를 즐기고 있었을 때, 왜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는 생각은 못했지? 나는 그들의 절망과 공포로 일그러진 얼굴들을 보며 마음속에 어떤 파문도 일지 않는 것을 느꼈다. 한때 나를 아프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억울하게 했던 모든 감정들은 이미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남은 것은 텅 빈 자유로운 평온뿐이었다. 나는 가방을 챙겨 들고 이 집을 마지막으로 한번 훑어보았다. 박대성, 10분 줄게. 사인해. 그리고 당신 가족들 데리고 여기서 내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져. 나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다. 물론 여기 남아서 이런 가족 같은 생활을 계속하고 싶다면 나도 말리진 않을게. 그 말을 끝으로 나는 더 이상 그들을 돌아보지 않고 문을 향해 걸어갔다. 등 뒤에서 박대성의 절망적인 고함과 시어머니의 처절한 울음소리, 그리고 펜 끝이 종이를 스치는 사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현관문을 열었다. 바깥의 햇살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와 내 몸을 따스하게 감쌌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 중에는 더 이상 그 숨막히는 기름 냄새 대신 햇살과 풀잎이 섞인 자유의 냄새가 가득했다. 나는 15억짜리 아파트와 우스꽝스러운 결혼 생활을 잃었다. 하지만 한수아라는 내 이름과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인생을 되찾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